안녕하세요, 주버깅입니다. 오늘은 실험이나 브이로그가 아닌 강의 영상 편입니다. 석사 과정 동안 저를 괴롭혔던 통계학을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면 다른 생물학 전공의 대학원생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의 영상은 총 3편으로 계획 중인데 이번 편은 첫 번째 편으로 기본적인 통계학 내용과 t-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증명 내용이나 복잡한 계속 내용을 다 빼고 정말 쉽게 설명했으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전공자들이 왜 통계를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량인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해서 꼭 설정해야 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t-테스트를 제외한 여러 가지 통계 방법들, 도구들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서 t-테스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엑셀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왜 생물학 전공자들이 통계학을 이용하는가? 간단합니다. 본인이 한 실험 결과가 통계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정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올바르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자세포 생물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논문들을 읽다 보면 많은 논문들이 보통 실험군과 대조군 나누어서 특정한 약물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실험군은 보통 PBS나 DMSO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많이 하죠. 많은 바이오 전공자 대학원생 분들도. 자, 그리고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암을 예로 들면 암을 죽이는 물질들을 처리를 해서 이 약물이 정말로 실험군에 비해서 암을 죽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항암 성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실험이 진행되는데, 결론적으로 생물학자들이 본인이 한 실험 결과가 유의미하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사용합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모집단과 표본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여기 암세포에다가 특정 물질을 넣어준 건데, 자,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셀라인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한번 헬라만 볼게요. 자궁 경부암세포. 이 파란색 바는 여기 보면 컴플리트 미디움 되어 있죠. 아마 DMEM 그냥 넣어줄 거예요. FBS하고 다 영양학적으로 암세포가 살기 위해서 조건이 다 맞춰져 있는 파지티브 컨트롤일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는 굶긴 다음에 DMSO를 넣어줬다. 아마 죽어야 되는, 죽기를 바라는 네거티브 컨트롤이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군에 해당되는 여기 굶긴 다음에 알파 KG라는 물질을 넣어줬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DMSO 그룹이랑 알파 KG 처리 그룹을 비교를 했다, 3반복으로. 이때 이런 값들 많이 보시죠. 바이오 전공자 분들 논문 읽다 보면 P 값이 0.05보다 아래면 스타 하나로 표시를 했고, P 값이 0.01보다 작으면 스타 2스타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2스타 되어 있죠.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많이 보실 텐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셀라인에서 굶겼을 때랑 알파 케이지라는 물질을 넣어줬을 때랑 비교를 하면 알파 케이지라는 물질을 넣어줬을 때 더 잘 살더라, 여기 생존율이 더 늘어났더라. 근데 이게 p-밸류 값이 0.01보다 아래일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를 주장하고 싶은 데이터겠죠. 여기에서 표본은, 우선 여기 있는 이 표본은 실험에서 사용한 여기 n이 3인, 그러니까 총 3번에 반복한 그 실험이 표본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헬라 셀에서 이렇다를 주장하기 위해선 지구에 있는 모든 헬라 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맞는 말이니까. 지금도 분열하고 있을, 앞으로도 분열할 그 모든 헬라 세포에서 이 실험을 다 해봐야 돼요. 굶긴 거랑
알파 게이지만 넣어줬을 때랑 그 생존율을 다 비교해봐야 정말로 정확한 결과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 전체 지구에 있는 헬라 셀라인 중에서 일부만 추출을 한 게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표본은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에요.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모집단을 대표하는 몇 개의 샘플을 추출해서 실험용으로 사용한 게 표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본적인 표본 통계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평균, 표준편차, 분산 이 세 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표준편차가 되는 거고, 분산이라고 하면은 이 에버리지 평균에서 얼마나 다른 값들이 퍼져 있는가를 나타낸 건데, 분산이 낮으면 낮을수록 평균에 크게 안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 붉은색처럼. 그러고 나서 분산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값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니까 이 파란색 분포도처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들 아실 테지만 한번 적어보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샘플 수로 나눈 이게 평균이 되겠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그마 각각의 샘플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리고 제곱을 해주죠. 그리고 이거를 n으로 나누면 분산이 된 거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근데 뭐 그런 개념들이 있죠.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나눠야 되고, 표본 같은 경우에는 n-1로 나눠야 된다. 그 n-1이 자유도다.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번 강의는 정말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를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호들만 확인하면,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가 되는 거고, 표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x바, 그러고 분산은 베리언스 써가지고 v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표본의 통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추론을 해서 모집단의 이 값들이 진짜 이럴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에서 몇 개의 실험용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표본 통계량을 일단 구합니다. x바와 v 같은. 그러고 나서 이 표본 통계량을 가공을 거쳐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얻습니다. t-테스트를 하면 t-밸류가 나올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각각의 뭐 z-밸류라던가 아니면 뭐 f-밸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검정 통계량이 나오게 되겠죠. 이 검정 통계량을 전환이라는 표현이 전 더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테이블을 보고 찾는 거니까. 전환해서 나오는 값이 p-밸류이고, 이 p-밸류를 통해서 저희가 추론을 해서 모수가 이럴 것이다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험자가 내 실험 결과가 맞아. 왜냐면 p-밸류를 가지고 추론을 했더니 뭐 이 값들이 우연으로 나올 확률은 정말 낮아,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이 p-밸류는 쉽게 말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점수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통계량을 얻고, 그 표본 통계량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이 검정 통계량을 전환을 해서 p-밸류라는 점수를 얻게 되고, 그 점수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 가설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가설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기무가설, 대립가설. 자, 기무가설은 영가설이라고도 하고, 이 귀무라는 뜻 자체가 돌아갈 귀자에 귀향하다 할 때 그 돌아갈 귀자에 없을 무입니다. 그러니까 없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가설이다. 즉 버리고 싶은 주장, 가설이다. 그리고 반대로 대립가설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가설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p-밸류가 뭐 사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뽑은 통계치로부터 얻어낸 검정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p-밸류는 그냥 이 버리고 싶은 주장이 참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값들의 p-밸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버리고 싶은 주장이 옳을 확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대립가설이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중간 요약을 하면,
표본은 모집단 전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여기 모집단에서 일부분 빼낸 실험용 집단이 바로 이 표본이 되는 거고, 이 표본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통계치를 추론하는 게 통계적 추론의 기본 원리이고, 여기서 나오는 값이 p-value입니다. 네, p-value. 밑에도 설명되어 있죠. 이 t-테스트 시에 나오는 p-value, 왜냐면 t-테스트를 하게 되면 원래라면 t-value가 나와야겠죠. 네, 맞아요. t-테스트를 하면 t-value가 나와야 되는데, 이 t-value를 점수로서 우리가 한 실험이 이 정도 점수다 하고 전환된 게 p-value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성적이 되는 거겠죠. 이 p-value는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 그러니까 실험자가 버리고 싶은 그 주장이 참일 확률,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이게 우선 지금까지 설명한 강의의 중간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t-테스트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통계의 도구들이 있는데, 두 그룹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도구들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그룹의 관계가 뭐 독립이다, 대응이다. 뭐 대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약물 전후. 그냥 동일한 사람에게 살을 빼는 약을 처리하기 전과 살을 뺀 약을 처리한 후에 뭐 지방이 줄어드는 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전과 후가 샘플이 대응이 되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독립을 하면 됩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독립이었겠죠. 표본의 크기가 뭐 30 이상이냐 10 이하냐 이런 식으로도 또 나뉘는데 10 이하였겠죠. n이 3이었으니까. 그리고 정규성 여부, 이 정규성 여부는 거의 웬만하면 yes로 갑니다. 정규성 여부는 거의 yes라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등분산 여부도 거의 웬만하면 yes로 가겠죠. 사실 이 앞선 실험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3밖에 안 됐으니까 원래 윌콕슨 순위합 검정이라는 추론 방식을 선택했어야 맞는 건데,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했죠. T 테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많은 바이오 논문들 읽어보면 꼭 이 정석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n이 30이 안 되는데, 하물며 10도 안 되는데 그냥 t-테스트 하는 경우도 많고, 이뿐만 아니라 뭐 윌콕슨 순위합 검정 말고 윌콕슨 보호 순위 검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합니다. 뭐 임상에서는 아마 대응표본 t 검정을 할 테고, 왜냐면 전과 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생물학자지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장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 사실 관용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t-테스트 중에서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 검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논문들 읽어보면.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테스트는 두 개의 집단, 뭐 그룹 A가 있을 거고 그룹 B가 있을 거고, 이 두 개의 그룹에 모평균 MA가 있고, 이 평균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다른가, 이 정도 유의미하게 다르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t-테스트입니다. t-테스트는 표본 평균의 차이를, 그러니까 그룹 A의 평균, 그룹 1의 평균이랑 그룹 2의 평균을 빼주면 되겠죠. 이 표본 평균의 차이를 불확실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t-value는 사실상 높으면 높을수록 유의미한 건데, 이 t 값이 높아지려면 이 표본 평균의 차이가 높아져도 되겠죠. 근데 불확실도가 낮아져도 되겠죠. 표본 평균의 차이는 두 개의 그룹의 평균을 그냥 빼주면은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불확실도는 뭐냐? 불확실도가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오브 더 민 해가지고 샘 값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표준 오차를 사용합니다. 이게 스탠다드 에러 오브 더 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하는 방식은 그냥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표준 편차를 샘플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수학식은 표본 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그룹 1과
그룹 2의 평균을 빼주고, 그러고 나서 불확실도 값 계산이 식이 좀 복잡한데, 여기 그룹 1의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이 되겠죠. 거기에다 샘플수 n으로 나눠주고, 그룹 2의 표준 편차 제곱, 그냥 그룹 2의 분산이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그룹 2의 샘플수로 나눠준 값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이게 t값이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인데,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인데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보통 셀들 바이어빌리티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엔티티 어세이를 이용해가지고 나왔던 실제 로우 데이터들입니다. 헬라 같은 경우에는 DMSO 이게 아마 굶긴 거고, 여기 알파 케이지 넣어줬을 때 바이어빌리티 퍼센티지를 나타낸 건데, 여기서 헬라만 따로 빼내서 DMSO를 처리한, 그러니까 굶긴 그룹을 A라고 하고, 여기 알파 케이지라는 물질을 넣어주는 거를 그룹 B라고 했을 때 헬라 셀의 바이어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각각의 실험에서 나온 이 생존율이 곧 샘플이 되는 겁니다. 표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표본 통계량을 구해야겠죠. 표본 통계량을 구할 때 여기 엑셀로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버리지 해가지고 값 끌어와서 계산하면 될 거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여기 S 보면 이게 샘플 표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겠다 한 거고, 왜냐면 샘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값만 있으면 독립 표본에 해당되는 t-테스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 표본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약물 처리하기 전과 후 그런 식으로 임상 실험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더 간략화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략화 시키냐면 짝을 짓는 겁니다. 짝을. 자, 예를 들면 이 헬라 첫 번째하고 이 알파 케이지 첫 번째하고 이렇게 둘이 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저분하네요. 네, 다시 설명드리면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35와 67이 이렇게 짝이 되는 거고, 이 34와 64가 이렇게 짝이 되는 거고, 33과 67이 전후가 되는 겁니다. 전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값에서 차이를 또 빼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표본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67에서 35를 빼면 여기 32가 되는 거고, 64에서 34를 빼면 여기 30, 그리고 34.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새로 얻은 값을 또 표본으로 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또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대응 표본을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 t 밸류는 그룹 1과 그룹 2의 평균 차이에다가 불확실도인 표준 오차를 나눠준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표준 오차가 공식이 그룹 1의 표준 편차를 그룹 1의 샘플수로 나눈 거랑 그룹 2의 표준 편차 제곱을 그룹 2의 샘플수로 나눈 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x1에서 x2를 뺀 값은 32가 되겠고, 그룹 1의 표준 편차는 1, 그리고 그룹 1의 샘플 수는 3, 그리고 그룹 2의 표준 편차는 뭐 1.7 뭐 이 값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3, 이 값을 계산하면 27.712가 나옵니다. 자, 독립표본으로 계산했을 때 27.712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독립표본으로 계산했을 때 t 값이 27.7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응 표본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응은 식이 간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소화되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긴 한데,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불확실도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 불확실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는 차이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걸 거고, 그러니까 이 2가 들어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 값은 당연히 샘플 수가 3개니까 3이 되겠죠. 네, 3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똑같이 32분의 2분의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 이 값을 계산하면 똑같이 27.7128 뭐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응 표본으로 계산하든 독립표본으로 계산하든 일단 결과적으로 나오는 t 밸류 동일합니다. t 밸류 값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도 여기 27.712, 여기도 27.7128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값이 다릅니다. 독립표본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첫 번째 집단 샘플 수가 3,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의 샘플 수가 3, 그리고 그룹 수가 두 개니까 빼기 2 해서 4가 되는 거고, 대응표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는 대응이 되는 각각의 샘플 수가 3. 이미 대응을 시켰으니까 그룹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3개에서 1개를 빼서 2.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달라집니다. 이 자유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자유도라는 게 통계학에서 특정한 검정 통계량이 분포해 있을 그 범위를 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로 우리가 구한 27.712라는 이 t-밸류가 특정한 자유도 선상에서 여기 엑셀에서 구한 이 독립표본, 대응표본, p-밸류 값과 동일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는 사이트는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는 t-테스트 계산기인데, 여기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손수 계산해서 얻은 t-밸류 값인 27점, 최대한 길게 넣어줄게요. 소수점 생략 안 하고. 이런 값이 나왔고, 이때 만약에 독립표본으로 하고 싶다. 독립표본으로 하고 싶을 때는 자유도가 4이기 때문에 여기 p-밸류 값이 0.00001008 동일하죠. 자, 그 여기서 만약에 대응표본으로 계산했다. 그럼 자유도가 2가 되고, 이때 p-밸류가 여기 엑셀에서는 0.001299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이 맞는지 보면, 네, 동일하죠. 대응표본으로 계산했을 때는 자유도가 2가 되면서 p-밸류 값이 0.00129956.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 값이 실제로 엑셀이 구해주는 p-밸류 값이랑 동일하구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최종 요약을 해보면, 우선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보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물학 논문에서는 이 두 집단은 보통 컨트롤과 실험군, 트리트먼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t-테스트 시에 원래 t-밸류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t-밸류라는 값을 전환을 통해서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p-밸류라는 성적표를 사실상 받는 겁니다. 실험자들이.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p-밸류는 실험자가 실험을 통해서 받은 점수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왜냐면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라는 의미를 p-밸류는 가지고 있으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성적이 p-밸류가 되는 거고, 유의 확률은 설명을 처음 드리는데, 유의 확률은 보통 논문에서 아까 전에 보시면 뭐 p-밸류가 0.05보다 낮으면은 뭐 스타 1개, 뭐 0.01보다 낮으면은 스타 2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두었잖아요. 이 설정을 한 합격 커트라인이 유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생물 논문에서는 관습적으로 0.05나 0.001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최종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틀린 설명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지만, 제가 좀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이 통계학으로 괴롭힘 받는 생물학 대학원생 분들이 좀 그 걱정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강의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